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2월 13일 목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요. 집중적으로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부양책 발표가 있어서 뉴욕 증시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때 번졌습니다. 발표 이후에 3대 지수 나란히 동반 상승세로 접어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곧 상승폭 반납하면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준의 파격적인 발표에도 뉴욕 증시 상승세가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이미 시장에서 FOMC의 이 같은 발표를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벤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지금처럼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한 현재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마감 지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은 결국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각각 13,245.45 그리고 3,013.81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만 간신히 빨간불 켠 채 마감이 됐습니다. 1,428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연준 발표 이전에 장이 마감됐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장 전반에 확산이 되면서 유럽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많아서 상승폭 무척 제한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심하게 요동치다 마지막에 빨간불 켠 채 마감됐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는 0.3%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5,945.85 그리고 7,614.79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간신히 빨간불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3,646.66에서 장 마감 지은 모습입니다. 네, 아시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 지표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아도 FOMC의 영향 받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유럽과 마찬가지로 결과 발표 전에 장 마감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소폭 상승한 채 장 마쳤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북한 로켓 발사는 일본과 중국 시장에도 별다른 영향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59% 올랐습니다. 포인트로는 56.14포인트 상승하면서 9,581.46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그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0.39% 오르면서 2,082.73 나타냈고요. 홍콩 항생지수 0.8% 179.41포인트의 강세 보였습니다. 22,503선에서 장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떨어지고 있죠. 어제 또 하락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1,075원 연중 최저점까지 또 내려갔습니다. 1.7원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는데요.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글로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머니국의 장남식 기자 연결해서 관련되는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고 S&P 500 지수만 강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틀간의 정례 회의를 마치고 3차 양적 완화의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씩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한다고 밝히면서 실업률이 6.5%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조치가 발표됐지만 시장은 이를 이미 예상했다는 듯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추가 부양에서 그 경기에 대한 우려를 읽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미국 수입 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에도 미국 경제 회복에는 장애물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의 이번 조치가 재정 절벽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는 데는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큰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연준의 추가 부양책 발표 전에 마감한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은행 단일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논의에 진전을 보인 가운데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우리 증시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좀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사실 미 연준에 의해서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증시에 오늘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거의 뭐 미국 시장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이미 그 뉴스가 그제부터 시장에 좀 전해졌었고요. 예, 예. 그 예상대로 시장에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미리 내용은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급속도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왔던 그런 모습이고, 특히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 특히 이제 쿼드루플 위칭 12월 이제 올 한 해 마지막에 있는 만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수가 상당히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뭐 급속도로 다시 시장이 급등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지금까지처럼 좀 완만한 흐름, 또 특히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왔던 종목들에서는 일정 부분 좀 매물도 좀 출회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보다는 오히려 오늘 다가오는 선물 옵션 만기가 더 영향을 증시에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그 미국에 대한 그 양적 완화 조치는 시장에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됐죠. 네,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보통 시장이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매물을 내놓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왜냐하면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되더라도 지난번 3자에서 보셨겠지만 돈은 풀었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들은 많이 나타나지 못했고요. 예.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앞으로도 좀 진행이 잘 되는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연준이 돈을 푸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좀 달러를 약세로 가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강세로 가게 하는 예. 그런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출주가 좀 그런 재정절벽 해소의 기대감, 그다음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환율 부분이 계속적으로 다시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종목들이 요새는 좀 경기 민감주냐 방어주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만기만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환율에 영향을 미쳐서 환율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지금 1080선을 계속 방어하다가 깨진 이후로는 좀 네. 힘이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 또 그 부분 때문에 환율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어제 뭐 오후장에 조금 환율이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환율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 거의 한 봄부터 계속 지금까지 환율과 관련된 종목들, 내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오다가 최근에 좀 강한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조금 수출주들의 약간 움츠드는 흐름들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출주들 사실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지금은 사실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환율보다는 얼마나 빨리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크기 때문에 환율을
크게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네. 이런 환율 압박이 계속되면 될수록 수출주들이 조금 힘든 구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시장의 돈이 제한적이고 유동성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게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쏠림 현상이 있는 과정 중에서 그나마도 실적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종목들이 뭐 자동차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IT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쪽을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수출의 과거에는 좀 많이 타격을 받는 종목이라고 예상했었던 종목인데 알고 보면 IT 부품이 전체적으로 수출보다는 삼성전자에 또 많이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수출 관련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종목들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어제 이미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뭐 반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매수 관련 방어용 종목들이 다시 이번 만기 이후에 되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킹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영향력은 줄었지만 서서히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1,050원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면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를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조치가 뭐 앞으로 우리 증시의 수급 상황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뭐 부채질이라기보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3차 원래 양적 완화가 나고 이번에는 뭐 4차의 성격이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양적 완화인데요. 예. 지난번 양적 완화 이후에도 그다지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사지를 않았었고요. 오히려 그동안은 좀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플레이가 계속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증시 유입을 시키면서 낙폭과대 민감주들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미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중국의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을 사들인 그런 탓에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유입 같은 경우는 아마 환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들은 1달러를 바꿔서 1,080원일 때보다는 1달러를 바꿔서 1,200원일 때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환율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의 유입 수도는 조금 더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환율과 연계돼서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살펴봤고요. 사실 오늘 이제 빙그레 종목을 좀 집중 관찰해 보고자 하는데 빙그레 우유하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나나 맛 우유가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판매점에서 바나나 우유 판매 순위 1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빙그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투자 포인트, 이슈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사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빙그레가 바나나맛 우유라든지 뭐 오리온이 초코파이라든지 바나나 우유 이런 좋아하세요? 저는 바나나 우유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일반 하얀 우유는 평상시에 많이 먹게 되는데 예. 바나나맛 우유는 약간 향이라든지 달콤함 이런 부분이 가끔 먹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매일 대놓고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예. 뭐 초코파이도 사실 뭐 맨날 주식으로 먹기 힘들듯이 그렇죠. 이런 기호성 음료들은 항상 좀 유행이 있고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빙그레가 많이 오른 이유가 바나나맛 우유 중국인들이 많이 좋아한다. 예. 오리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상당히 기대치보다 많이 못 미쳤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고 또 특히 빙그레 같은 경우 이제 제과 이런 부분 그러니까 빙과류죠. 빙과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빙과류 먹기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역시 식음료주 같은 경우는 매출보다는 그동안 좀 환율과 내수 부양 이런 부분 소비에 대한 부분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일단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매도세를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거래소 쪽으로 확 이동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집중도가 커지니까 오히려 좀 내수 관련 식음료 업종들이 많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만 봐드린다면 어제 저점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10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 구간 10만 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놓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세 흐름상 예. 빙그레는 12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좀 실려 주어야지만 다시 추세 복귀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라면 계속 10만 원에서 12만 원선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그 투자 포인트는 소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맞물리면서 빙그레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뭐 전체적으로 식음료 지금 업체들이라든지 내수에서는 조금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국내 네. 시장에서는. 그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됐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 식음료 업체들 뭐 오리온도 그렇고 빙그레도 그렇고 뭐 메일유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식음료 업체들은 제약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적습니다. 예. 거래량이 적고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한쪽에서 원하는 대로 수급이 쫙 몰려들면서 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항상 수급 때문에 제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을 그동안 식음료 예. 업종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좀 공격적으로 밀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에 대한 선반영 이런 부분들 사실 소비라는 자체가 돈을 벌고 수익이 늘어나야지만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바나나우유를 안 먹으면 죽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호식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유라든지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애기들은 꼭 먹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바나나우유는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꼭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되겠죠. 그럼 필수 소비재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유효하겠고 다만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면 이제 원재료의 투입 부분 가격이 좀 싸지기 때문에 예. 매출의 증가분이 조금 줄더라도 원재료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내수 관련주들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의 영향권 특히 이제 원재료의 수입 단가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마진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빙그레 종목 같이 한번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 모시고요.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정리하느라고 바쁘셨죠? 아닙니다. 지금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이제 발표되면서 네. 우리 경제,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 아주 분주하게 손익계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예,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아침 새벽에 발표한 예. 미국의 연준의 조치가 3차 양적 완화 정책 확대 조치가라고 해석이 안 되고요. 일부에서는 또 4차 양적 완화라고. 제가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예. 원문을 구해가지고 보니까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하고 있고 예. 월 400억 달러를 구입하는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년 말에 종료가 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을 금년 말에 종료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하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또 지속을 하고 예. 그다음에 금년 말로 종료가 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대체하는 지금 계속하겠다. 프로그램이죠. 예, 계속하겠다. 그 두 가지를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정확히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중요한 내용이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 7.7%인데요. 네. 6.5%에 도달할 때까지 실업률이요. 실업률이 예. 실업률이 6.5%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 그 제로금리 상태를 계속 가져가겠다. 현재 정확하게 그 연방기금금리가 0%에서 0.25%거든요. 예. 우리 그걸 제로금리로 하는데 예. 그 제로금리 상태를 실업률이 6.5%,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2.5%에 도달할 때까지 예. 계속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체로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은 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2008년 금융위기 발생하기 전에 그 실업률이 4.5%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9% 넘어 올라갔다가 지금 7.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9.56% 되는 게 7.5%, 약 한 2% 떨어지는데 지금 4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7.7이 6.5%가 떨어지면 적어도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로금리 정책을 최소한 2013년, 14년까지는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준의 보고서 내용은 최소한 2014년까지는 제로금리 정책을 가져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아침에 중요한 그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예, 요번에 확대된 그 양적 완화 조치를 살펴보면 이전과는 틀리게 이전은 좀 기간을 갖다 명시하는 접근 네.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치를 그렇습니다. 정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좀 그래서 그게 다르다고 볼 수 굉장히 있겠네요.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 이제 버냉키가 확실히 얘기했어요. 우리 그 목표는 그 실업률을 안정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실업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연준이 사실상 실업률이 한 5%대까지 가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예. 그 정상을 가기 위해서 최소한 지금의 제로금리를 6.5%까지 갈 때까지는 유지하겠다 예.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이번에 확실하게 버냉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부양을 해서 좀 실업률을 낮추고자 좀 통화를 많이 공급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텐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예. 있어서도 기준치를 지금 예, 못 이번에 받고 또 접근을 중요한 하고 변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미국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은데 이게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너무 낮으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지금 한국도 물가 상승률이 1%인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얘기하기를 이 인플레이션율이 최소한 2.5%대까지 도달할 때까지 예. 제로금리를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비춰본다면 한국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1%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계속적으로 통화 양적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뭐 머뭇거리기 위해서 상황이 아닙니다. 버냉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예. 확실하게 통화 정책을 하고 있고 시장에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율도 1%대고 성장률도 그냥 0%까지 가까이 갔는데 0.1% 이번에 갔는데도 그러면 중앙은행이 뭘 할 거라는 걸 시장이 기대를 하는데 시장이 중앙은행이 그리 안 할 때는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그 버냉키 패드는 확실하게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이것이 달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정책을 계속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시장에 그럼 메시지를 교수님께서는 줬습니다. 이번에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미국 경기 부양에 확실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만 해결된다면 경기는 회복이 될 건데요. 지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이란 나라가 2008년도에 버냉키라는 사람을 발굴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큰 행운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하버드 대학의 로우프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인데 네. 그 충격을 극복하는데 버냉키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돈을 풀어서 해결했거든요. 이 버냉키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그야말로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 이거는. 버냉키는 이것밖에 없다 생각해서 확실하게 양적 완화 정책을 전 세계의 그 여러 가지 그 반발에도 무릅쓰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신흥시장국이 돈이 몰려오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통화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런 비난에도 무릅쓰고 확실하게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있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냉키는 그 연장선상에서 더 이게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앞으로 예. 2년 내지 적어도 2년 정도는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 이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날 테고 우리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예. 부정적인 측면인데 긍정 측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기 회복되면 우리 경기 회복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가장 큰 게 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장 그 양적 완화에 풀린 돈이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도 환율이 어제도 뭐 1,070원대에 도달했거든요. 이게 이제 큰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미국의 통화정책 운용 방식을 보면서 예. 우리 통화정책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어떤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도 확실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예컨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3% 플러스 마이너스 0.5거든요. 예. 그럼 2.5% 물가 상승률이 2.5% 밑으로 간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 좀 더 우리도 확실하게 시장에 우리가 어느 목표가 언제까지 도달할 때까지 확실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버냉키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 고용 안정 실업률이 예. 약 5%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5%까지 실업률이 도달할 때까지 미국은 이 확실한 확장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최소한 그런 걸 발표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 말하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물가 안정 실업률이 몇 %고 물가 안정 목표는 얼마다. 우리는 그럼 물가 안정 교수님께서도 우리 정부도 유동성 공급을 통한 당연히- 경기 부양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시는 당연히 건가요? 확대.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데 예. 경기도 안 좋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좀 막아서 환율 안정도 도모하고 세 번째로는 가계를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데 이 가계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돼요. 예. 물론 금리가 처음에는 가계 부채가 느는데 일조액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금리가 적으면.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금리 부담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 지금은 빨리 그 확정적 통화 정책을 더 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시장에 중앙은행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미국처럼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사실 금리, 이제 기준금리가 예. 동결되느냐, 아니면 인하되느냐,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뭐 금년에는 동결해서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걸 깨야 돼요. 제가 예. 얘기는 미국도 그 얘기가 나온 얘기는 현재 경제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과거에 연말 12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린 적이 없다. 미국은 지금 12월에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 안 하냐? 그런 정권 거 교체가 또 맞물려 있는 그렇죠. 문제도 있고요. 정권 교체가 있고 중앙은행은 독립적이라 해야 돼요. 중앙은행은 오직 정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경제만 생각해서 연말에 하면 어떻고 연초에 하면 어떻습니까? 미국 보십시오. 12월에 하면서도 더 확실하게 실업률이 6.5%될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예. 하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 생각으로 과거에 연말에 안 해왔으니까 또 과거에 정권 교체 전에 안 해왔으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경제의 심각성 지난 3, 4분기에 0.1% 성장을 했어요. 그것도 신문을 보니까 0.06% 성장을 반올림해서 0.1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속에서 지금 뭐 연말이라서 미루고 어쩌고 하는 이런 스탠스가 안 되고 저희는 확실하게 하면서 동시에 미국처럼 시장에 언제까지 우리도 최소한 실업률이 몇 %까지 그러니까 좀 저도 확실하게. 보면서 답답한 것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 것이 이제 금리 인하 정책도 들어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같이 갈 때 시장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줄기차게 이게 좀 한국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충분히 독립을 해서 네. 통화 관련 정책들은 좀 독립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아직 지금 충분히 마련되지 우리나라는 못한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죠. 예, 미국도 말이죠.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임명된 다음에는 기간 동안에는 네, 완전히 완전히 독립성을 가지고 그래서 있는 거죠. 그 임명된 다음에는 그 재임 기간을 못 받은 이유 그거예요. 그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을 못 시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통화 정책을 정치권과 임명은 비록 대통령이 하지만은 정치권과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그 책임은 오직 국회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가서 보고하고 국회에서 그 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4년간 임기를 보장해주고 금융통화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 책임은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청문회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무슨 이거를 정권 교체 저는 현재 우리 좋아하는 총리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시장에 생각하는 것처럼 정권 교체기다, 5년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미국처럼 확실하게 확정적 통화 정책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미국처럼 예. 메시지를 예. 우리도 목표가 뭐고 그 목표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 하겠다는 걸 사실 보여야 됩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불확실성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중앙은행이 확실한 방향성을 정해주고 일관성 있는 지금 정책을 취해주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조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환율도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은행이 저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해외에서 지금 해외에서 환율이 들어오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들어온 것도 있지만 예. 환율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들어온 투기 세력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은행 스탠스를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해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 환율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일본도 이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각국들이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폐 전쟁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식이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도 돈을 풀고 있거든요. 첫째 관점은 한국은 왜 안 푸느냐는 얘기예요. 한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그런 문제가 제기돼요. 그래서 한국이 신용등급 올라가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예. 지금 유럽도 미국도 중앙은행 돈을 안 풀어주면은 국채들이 안 팔리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 돈을 풀어서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 팀은 이 확장적 통화 정책의 출구 전략이 연구해야 돼요. 언제쯤 이것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회수할 것인가 연구해야 되는데 버냉키는 확실히 얘기했어요. 실업률이 6.5%쯤 되면은 6% 자기들이 5%가 목표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쯤 되면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출구 전략을 취하겠다. 하겠다. 예. 뭐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네. 지금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데 네. 왜 우리 정부는 여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느냐? 지금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다 그러면은 그래요. 뭐 그래도 우리 정부가 바보는 아닐 거고요. 네. 그렇게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들과 공조를 맞춰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글쎄 텐데. 아마 그 물가가 더 오른다든지 돈이 너무 많이 풀린다든지 또 그런 측면이고 또 한 가지 걱정은 물가가 좀 뭐냐면 크겠죠. 예. 서민들이 근데 느끼는 지금 어떤 물가가 체감 경기가 너무 물가에서 낮거든요. 많이 좌우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제 그 반론 중에 하나는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은 예. 가계가 돈을 더 많이 빌려갈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가계 부채가 예, 악화될 수 있다는 예. 문제 때문에. 그 가계부채는 양면의 칼이에요.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가 더 많이 빌려간다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지금 이제 가계가 많은 가계들이 지금 하우스푸어다 그다음에 뭐 이런 렌트푸어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경감해 줌으로써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재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지만 재정 확장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으로 이 경기 침체는 오래 간다. 예. 오래 가니까 지금 재정 손실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예. 길게 장기 전략을 봐야 된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재정을 지금 이제 재정 그 팽창 부분도 성장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복지 쪽에 쓰고 있어요. 예. 그래 이게 또 문제예요. 성장 동력에 써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기보다는 일을 하면은 돈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성장도 되는데 지금 재정 예컨대 10조를 늘린다 그러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개 10조 중에서 한 6, 7조 원 정도는 어디 퍼주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를 늘려도 이것이 우리가 성장률을 키우는데 어떤 동력으로 작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 먹고 끝낸다는 돈잔치하고 끝낸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군요. 재정 얘기인데요. 예. 이제 그 통화는 이제 뭐 무차별적으로 나가는 예, 예.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 분위기하고 너무 이게 가야 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가야 할 방향은 그냥 같은 값이면 아주 옛날에는 일거리가 없을 때는 예. 심지어는 산에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예. 산에 나무를 심으면은 그때는 뭐 밀가루 같은 거 주고 했어요. 지금도 일을 하면 돈을 줘야 돼요. 예. 어떻게든 일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뭐 그냥 복지라는 명분하에 그냥 돈을 막 풀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은 자꾸 악화되고 성장은 안 되니까 예. 그러니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재정 풀어도 성장이 안 된다. 예. 그런 재정 풀 필요가 없다. 이런 또 궤변이 나옵니다. 음. 도대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재정을 푸는데 지금은 일을 하도록 해서 성장이 되도록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거나 임금을 받아서 생활이 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국민들의 분위기가 예. 전부 다 복지, 뭐 퍼주는 복지를 다 희망하고 그거 안 하면 전부 다 뭐 수구 보수다 뭐 이렇게 몰아세우고 뭐 예. 이런 상황이니까 예. 참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전부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취해졌고요. 지금 뭐 우리 경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도 좀 공조를 맞춰서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오경근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정근 교수와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 또 우리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을 짚어봤는데 사실 또 어제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뭐 글로벌 증시를 들여다봐도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도 그렇고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나 우리 외환시장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안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발사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북한에서 쏘는 그 로켓이 13,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 13,000km라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이 큰 변화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우리 한반도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북한은 목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미 로켓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걸 개발했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는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경량화해가지고 핵탄두를 실어서 날릴 수 있는 걸 아마 집중 연구할 거예요. 예. 그 과거에도 1차, 2차 북한의 그 로켓 발사를 보니까 2006년도 그렇고 2006년도에도 로켓 발사를 한 다음에 3개월 뒤에 핵실험을 했어요. 2009년도에도 로켓을 발사한 뒤에 한 달 뒤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그 목표가 이제 일관되게 북한의 목표는 드러났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핵을 날릴 수 있는. 근데 지금 국회 신용평가사들의 나온 예상을 보면은 미국의 로켓 발사가 뭐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는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예. 이 중기적인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근데 북한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뭐냐 이게? 한마디로 미국 보고 한반도에 손 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북한이 왜 미국까지 핵탄두를 날리려고 애를 쓰느냐? 한반도에 손 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 손 떼면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미국은 재정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재정 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힘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걸 그냥 예산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현재 우리 예산을 보면은 국방 예산이 과거에는 한 30%인데 지금은 한 8, 9%로 예. 떨어졌거든요. 반면에 복지 예산은 과거에 8, 9% 지금 30% 올라갔습니다. 다른 건 변동 없는데 복지 예산은 줄고 국방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걸 계기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도 우리가 조금 손익 계산을 빨리 해서 거기에 맞는 또 우리가 정책을 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로켓 발사 네. 제가 한 가지 악재가 될 수가 있겠네요.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1969년에 예. 김신조 그 일당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아마 젊은 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해일 겁니다. 아마 6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68년인데 예. 그 사건 이후에 예. 우리가 중화학공업이 발전된 거예요. 정부에서 중화학공업을 안 하고는 이게 북한 안 되겠대.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위기가 예.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북한의 그 로켓 발사, 미국까지 날아가는 로켓 발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다잡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은 중장기적인 한반도 리스크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을 아주 중요한 전화위복의 새로운 그런 계기로 삼아야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어제 있었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신용 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대비 방향성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출연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지겹도록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창업 준비하시는 우리 서민들 살아갈 길이 더욱 막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불경기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창업 컨설팅을 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남서울대학교의 전하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불경기 지속되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아우성인데 네네. 분경기 어느 정도 심합니까 지금? 사실 농산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예. 직업 지수도 뭐 올해 중반기 8% 하락했다라고 했지만은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육류 이제 도매를 하고 있는 그 CEO들하고 좀 면담을 해봤었는데 도매 자체가 한 20% 정도 매출이 하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식당들 같은 경우는 더 하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얼마 전에 그 브라질 광우병 사태가 있었었는데 뭐 사람들은 뭐 브라질 우리 수입도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뭐 별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주로 이제 브라질에 수입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얼마 전에 이제 브라질 수입을 안 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수입국이 호주로 변경을 이제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수입국이 호주인데 당연히 호주에 이제 식자재 단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용자가가. 그러면은 더더욱 매출은 주는데 식자재 단가는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악재가 연속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많은 분들 사실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창업하는 부분이 외식업에 많이 창업을 하는데 네네. 그러는 이제 단가가 또 올라가다 보면 우리 또 환율도 요즘 안 좋고요. 네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더욱더 창업 환경이 좀 좋지 않아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이런 불황 속에서도 괜찮은 아이템 골라서 또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아이템이 요즘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사실은 그 불황에 성공한 아이템을 찾아서 예.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불황에서 성공한 아이템이 이렇게 돈부리였습니다. 예. 돈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 끼 식사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되게 저가의 이제 그런 메뉴들인데 일본에 가면은 뭐 돈부리 그래도 28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뭐 3천 몇백 원 정도인데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황에 성공을 한 아이템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돈부리 트렌드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좀 볼 것이 또 일본에서 성공했던 아이템이 또 우리에서 성공한다는 또 보장도 없고 왜냐하면은 네네. 일본이라는 시장,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 차이점이 있고요. 네네. 돈불이 근데 먹어보면 뭐 일본에서 지금 싼 음식으로 얘기했지만 글쎄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도 한 6, 7천 원, 8천 원씩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원래 그 현재 그 좀 약간 고가 돈부리집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온 돈부리집들은 아닙니다. 예, 예. 기존에 좀 약간 그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현지화할 때 비싸요. 예, 쌀국수도요. 베트남 현지 가격이 뭐 사실 뭐 5배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예. 되면서 현지화가 됐거든요. 근데 그 초기 일본 돈부리 같은 경우도 되게 고급 메뉴로 현지화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은 일본에서 현재 이제 한 20년 전부터 그 돈부리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현재 이제 한 1,800개 정도의 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스키야 같은 예, 예. 경우는 돈부리 메뉴 저가화를 이제 실현한 브랜드이고 지금 한국의 돈부리 업체들이 벤치마킹하는 게 바로 스키야 같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저가화, 적은 매장 이런 식으로 그 소규모 창업으로 이제 그 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 진짜 요즘 보면은 돈부리 그 음식점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아주 그렇습니다. 공간도 작게 해가지고 예, 예. 아마 일본에서 돈부리 파는 그러한 식당들을 갖다 벤치마킹해서 그런지 공간도 굉장히 좁게 하면서 네네. 좁은 공간에서 좀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네, 식사할 수 맞습니다. 있도록 낮은 네네. 가격에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돈부리 사업 네.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네. 짚어주시는 거죠. 예, 일본에 지금 현재 돈부리 그 메이저 브랜드가 4개 정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스키야가 이제 매장이 1,800개인데, 1,800개. 프랜차이즈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매장이 1,800개라는 것은 한 매장이 커버하는 상권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민층에 포커스를 했다는 것이고, 2위 브랜드가 이 요시노야 1,200개, 그 다음에 뭐 마치아가 900개, 도쿄 츠카라메시가 이제 6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작은 서민층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용하는 고객들도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도쿄 츠카라메시가 이제 츠카라메시의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 번역을 하면은 흰밥이라는 얘기입니다. 흰밥. 그러니까 힘을 내는 밥이라는 얘기인데 예. 적은 비용으로 이게 흰밥을 먹자. 이 밥을 먹고 힘을 내자.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불경기에 맞는 또 이름까지 지어서 이제 창업을 한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 이제 소개해 주는 것이 돈부리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돈부리 이제 이런 저가형 프랜차이즈는 지금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 이제 도쿄 돈부리를 준비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꽤 됩니다. 본사들의 방향 자체가 철저하게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네. 돈부리 프랜차이즈 업을 해야 된다는 건지 프랜차이즈를 해서 가게를 해야 된다는 건지 오늘 소개시켜 주시고자 하는 업종이 네. 어떤 그러니까 두 개가 다이겠죠. 두 개 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몇 개. 프랜차이즈를 만들든지 네네. 아니면 프랜차이즈 되고 있는 것에서 네. 가게를 하든지 아마도 지금 그냥 돈부리를 프랜차이즈 하지 않고 예. 그냥 매장을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렵? 왜냐면 그 메뉴 개발 자체도 일본 예. 현지 메뉴들인데 그거를 뭐 돈부리 같은 소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소스를 일본 현지에서 들어오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조리 방법들, 뭐 나베라는 데다가 뭐 몇 분 조리를 해야 되고 이런 현지 조리 방법들을 개인이 들어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결국 프랜차이즈를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방향도 일본의 어떤 저가 서민들에 대한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돈부리 가맹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현재 이제 고가의 어떤 그 럭셔리한 돈부리 브랜드보다는 향후 이제 저가와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제 돈부리 식당들이 조금씩 생겨나기는 덮밥이죠, 그죠? 네네. 덮밥 식당들이 조금씩 생겨나긴 하는데 네.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 한국인 입맛에는 좀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맛이 조금 네, 그럴 달기도 수도 하고요. 있죠. 네네. 우리는 좀 맵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데 네네. 뭐 한두 번 먹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떤 또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돈부리 좋아합니다. 네네. 예. 그 일본에서 그 현지에서 성공한 브랜드들 보면은 그 맛뿐만 아니라 예. 그 저가라는 이유도 있고요. 저가, 맛, 그 외에도 그 매장들이 그 어느 정도 오퍼레이팅 혁신, 그러니까 매장의 운영 원가를 낮춘 이제 이유들이 몇 개 있는데 인건비를 철저하게 낮추는 모델입니다. 일본 돈부리 이제 매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 키오스크에서 처음에 발권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발권을 근데 하고 이거 불편하더라고요. 예, 불편하긴 하죠. 근데 한국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네네. 자판기 같은 데서 이제 돈 예, 넣고 식권 그렇죠. 뽑아가지고 네. 주방 갖다 주방에 주는 주면 거죠. 주방에다 갖다 예, 주는 건데 예. 그게 인건비가 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을 절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지 같은 불경기에 식자재 원가 자체도 돈부리가 약간 낮은 편이거든요. 이 낮은 식자재 원가에 운영 인건비 자체도 줄이니까 예. 매장에서는 사실 매출이 천천히 오른다 하더라도 좀 더 버텨내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모델 중에 가장 안전한 생계형 창업 모델이 부부 창업 모델입니다. 부부 창업 모델 대표적인 치킨인데 그 뭐 아내가 닭을 튀기고 남편이 배달을 치킨은 하고 요즘 뭐 네네. 한집 건너 치킨집이라요. 그렇죠. 근데 예. 돈부리도 사실 부부가 창업이 가능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주방 그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할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두 명 정도가 이제 주방과 홀에 이제 두 명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근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장사가 돼도 남는 게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없다는 게 매출은 나오지만 운영 원가가 높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위에서 다 뛰어가 버리고 그렇죠. 자꾸 네. 모델링 하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테리어 외에도 뭐 식자재라든지 인건비 이런 타산이 매출하고 사실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실제 일본에서 사실 최근에 4,000개까지 가맹점이 급속하게 늘어난 예. 것을 보면은 그 이런 운영원가 식자재 자체가 좀 안전한 아이템이라는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돈부리 소개를 해주시는데 돈부리 중에서도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통한 돈부리 네네. 식당을 갖다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데 네네. 네. 우리가 프랜차이즈 할 때 조금 처음 창업하시는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잘못해버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하나도 뭐 죽 써서 누구 네네.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네. 그 요즘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을 할 때 뭐 사실 돈부리 프랜차이즈의 약점 자체가 좀 현재 큰 프랜차이즈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사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요즘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실태를 거의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영자가 누군지, 예. 이 프랜차이즈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가맹 계약이 어떤지를 이제 공정위에서 공개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먼저 사전 조사를 해보는 방법, 그리고 실제 먼저 가맹점을 개설한 사람들하고 인터뷰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본사만의 얘기를 듣는다기보다는 가맹점주들의 어떤 그 실제 자기들이 겪은 사례들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브랜드건 상권에 맞지 않으면 사실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설하고자 하는 상권에 대해서 이 브랜드가 맞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돈부리 같은 경우도 상권이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권이 가장 맞는 상권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예. 뭐 주택 상권인데 돈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권에 대한 분석도 철저하게 그거 좀 해봐야 됩니다. 중요하겠네요. 네네. 예. 자, 뭐 돈부리 맛도 그렇고요. 아까 이제 돈부리 일본에서 식당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한국 가져와서 하려면 그래도 조금 현지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잖아요. 예, 그 요즘에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현지화를 해야 될지. 예. 예. 작년 겨울에 그 일본 돈부리 중에 가장 히트친 모델 중에 하나가 규동. 규동이 뭐냐면 이제 그 뭐 돈가스류를 얻는다기보다는 고기, 차돌박이 같은 고기를 예. 얻는 걸 규동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김치를 얹어서 히트를 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그걸 먹었는데 이게 한국 음식인 줄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또 인기를 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신제품 개발 자체가 현재 일본에서는 돈부리 프랜차이즈를 탄탄하게 이끌어주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현지화 자체는 제품에 있습니다. 실제 이제 현재
그 일본에서 메뉴를 들여온 이후에 한국에 맞는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성공 핵심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1년에 한 4번 정도는 신제품이 나오더라고요. 브랜드별로. 이것도 현지화에 맞는 신제품 개발이 성공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남서울대학교 전하성 교수와 함께요. 요즘 참 뭐 불황이라 좋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아이템으로 돈부리 네. 프랜차이즈업을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뵙죠? 네. 예, 앞으로 좋은 내용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날이 풀린다고 하네요.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